덕후의 기질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. 뭔가 하나에 푹 빠져볼 수 있는 것도 저는 타고난 기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하다 보니까 나 꽤나 덕질했네?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저는 이번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돌아봤는데 네. 유치원생 때 뭘 좋아했나라고 하면은 사실 기억이 없지만 이 부모님이 얘기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네. 동물을 그렇게 좋아했대요. 그러니까 3살, 4살 이럴 때 동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동물의 이름을 한글과 영어로 다 외웠대요. 동물원에 가면은 뭐 지브라 막 이렇게 뭐 지라프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. 애기가. 근데 그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.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너무 웃기네요. 네. 근데 그게 참 그 어린 아이가 왜 동물을 좋아했을까? 그리고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애기들이 그 단계가 있다고 하잖아요. 특히 그 남자아이들이 그 시기를 지난다고 하던데 자동차, 공룡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 기차, 뭐 우주 뭐 이런 것들 좋아하잖아요. 그렇게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릴 때 어떤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냐면 라이온 킹을 더 좋아했죠. 동물 천지잖아요, 거기. 그렇죠. 캐릭터들의 장난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. 뭐 무파사나 스카 맞나? 스카 맞아요. 네, 스카랑. 그래서 어릴 때 사진을 보면은 그 라이온킹 장난감을 손에 쥐고 있는 사진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진에서 사자 인형을 들고 있었구나. 네, 그 장난감 사자에 갈퀴라고 하나? 털이요? 얼굴 주변에 있는? 거기에 버튼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콕콕 하는 좋아하는 소린가? 네, 무서운 소리를 내요. 막. 무서운 소리. 막 이런 소리? 그런 소리가 나는 장난감이 좀 기억에 남고 제가 아마 그래서 첫 번째로 덕질한 게 그런 동물 친구들이 아닌가. 그 얼마 전에 그 제 친구의 아들이랑 같이 만났는데 그 친구는 종이접기를 하더라고요. 이모 하나 뭐 좀 접어줘 이러니까 엄청 그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접더니 스포츠카예요 하면서 이렇게 딱 줬었어요. 그림으로도 그리기 어려운 스포츠카를 종이접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걸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무언가에 푹 빠지는 힘은 진짜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강다는 동물을 좋아했구나. 또 다른 거 좋아한 거 있어요? 라이온킹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애니메이션 생각이 많이 나는데 초등학생 때, 중학생 때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했어요. 특히 초등학생 때. 여기서 말하는 애니메이션은 일본 애니메이션인가요? 미국과 일본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. 미국은 이제 대표적인 게 디즈니 픽사잖아요. 네. 저는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. 뭐 어떤 영화를 제일 좋아하냐 하면은 저는 인크레더블이라고 했어요. 그 픽사의 인크레더블. 네. 그 영화를 봤을 때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인크레더블이 1이 나오고 나서 2가 엄청 오랫동안 안 나왔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2가 언제 나오나 그 당시 검색을 많이 했었어요. 어떤 게 좋았는지 기억나요? 일단 애기들은 그냥 슈퍼히어로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. 재밌는 능력이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니까 그냥 그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스토리라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토이스토리. 제가 장난감을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거의 중학생 될 때까지 장난감이랑 놀았거든요. 저는 이게 저만의 비밀이었는데 장난감과 논다는 것이? 장난감 상자가 큰 게 침대 아래에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꽤나 클 때까지 놀았어요. 그리고 이게 저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방 안에서는 침대 위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피우 피우 하고 있다가 뭐 누나가 들어온다면은 제가 누나한테 나가! 뭔가 창피하다고 생각했나? 그러니까 창피한 거지. 내가 나이가 그래도 좀 이제 들었는데 청소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장난감이랑 논다는 게 약간 부끄러운 거예요. 근데 포기할 순 없어. 누나들이 아직까지도 이야기해요. 너가 그렇게 옛날에 내가 방에 들어가면 나가라고 했다고. 근데 방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애니메이션을 어렸을 때 안 봤다는 거를 깨달았어요. 그 인크레더블도 성인이 돼서 처음 봤고요.
저는 오히려 반대로 실사 영화를 많이 봤어요. 그게 저희 아빠의 영향인데 저희 아빠가 지금도 그렇지만 영화를 정말 좋아하세요. 그래서 넷플릭스, 애플 TV,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저희가 다 스마트 TV에 연결해드리면 하루 종일 영화를 찾아보고 그리고 유튜브로도 영화 요약만 보시는 분이거든요.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그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동네에 큰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어요. 만화도 빌려주고 비디오도 빌려주는. 근데 거기서 아빠가 일주일 아니면 한 달에 꼭 하나씩 유명한 영화를 비디오로 빌려 오셨었는데 저희 아빠가 보는 영화를 이제 저도 같이 보는 거죠. 그래서 한 번은 그때 당시에 올드보이가 나와가지고 대흥행을 했었던 때예요. 근데 올드보이가 그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 영화잖아요. 근데 아빠가 그 영화를 빌릴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사장님께 여쭤봤대요. 이거 어린이들이 봐도 되냐고. 어린이들이 보면 좀 충격받을 네. 만한. 근데 사장님이 봐도 된다고 해가지고 아빠가 빌려와서 틀었는데 제가 그 충격을 받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. 충격받을 씬이 한두 개가 아닌데. 너무너무 충격적인데 너무너무 재밌다.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어렸을 때 저희 아빠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저랑 언니를 데리고 영화관에 데려갔어요. 저희는 영화관에 가는 게 엄청 중요한 나들이였거든요. 여행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외식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닌데 꼭 영화관 데이트를 했어요. 영화관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러서 책을 하나씩 사는 그 루틴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나이에 뭐 영화관에 가서 괴물 뭐 이런 작품을 봤던 거 태극기 휘날리며 그러니까 그 당대에 유명했던 영화는 그래서 꼭 영화관에 가서 봤어요. 그때는 뭐 전 국민이 다 뭐 괴물 같은 거는 다 봤죠 진짜. 근데 그거를 그 영화관에 가서 봤을 때의 그 전율을 못 잊는 게요. 특히 괴물은 제가 영화관에서 2번 봤거든요. 아마 제 인생에서 영화관에서 2번 본 첫 영화일 거예요. 그 괴물을 처음 딱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던 게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어렸다 보니까 더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그런 영화 컨텐츠, 스토리 컨텐츠를 좋아하게 된 계기도 좀 그런 데 있지 않았나 싶어요. 중학교, 고등학교 때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꼭 영화관에 갔거든요. 그 어두컴컴하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아무리 내 옆자리에 아는 사람이 앉아 있어도 왠지 혼자 있는 것 같고 영화가 상영되는 2시간 정도는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서 언젠가 내가 영화관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어렸을 때 했었어요. 근데 저는 반대로 집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제가 좀 주도적으로 컨텐츠를 찾아보는 일은 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애니메이션 이야기 좀 더 하면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원피스, 나루토, 블리치 줄여서 원나블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에 푹 빠져 있었고 그리고 뭐 데스노트, 캐로로 중사, 뭐 테니스의 왕자, 뭐 슬램덩크 이런 것들 다 엄청 챙겨봤거든요. 그 원피스는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. 원피스를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. 제가 알기로는. 근데 원피스는 진짜 성인이 되고까지도 계속 만화, 애니메이션은 아닌데 만화를 챙겨봤거든요. 뭐 일주일에 하나씩 나오는데 나오는 만화에 또 스포가 먼저 나오고 일본어로 먼저 나오니까 한국어로 번역이 돼야 되잖아요. 번역이 되기 전에 버전이 나오고 막 그런 것도 챙겨보고 원피스 분석글, 원피스란 대체 무엇인가 막 이런 거 챙겨보고 원피스 세계관을 좋아한 게 생각해보니까 한 10년 그러네. 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희가 처음 만나서 데이트를 이제 막 시작할 때도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원피스 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제가 그때 별로 놀라진 않았던 게 진짜 그 데이트 극 초반 때에 저희가 게임하러 게임장에 갔었어요. 근데 거기에 그 북 치는 게임이 있잖아요. 리듬에 맞춰서 북을 땅땅땅 치면 되는 그 게임이 있는데 그게 일본 게임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안내가 일본어로 나와요. 근데 강단이 그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. 막 알아듣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막 곡을 고르는 거예요. 제가 그때 강단이 영어를 잘한다는 거 그리고 중국에 살다 왔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
일본어를 한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. 그래서 일본어도 할 줄 알아? 이렇게 물어봤더니 강단이 엄청 수줍은 얼굴로 애니메이션을 좀 봤거든.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아니메 나요. 키드이기 때문에. 아니메 키드. 근데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어를 접했다 보니까 그 평상시에 전혀 사용하지 않을 만한 최후의 일격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. 사이고노 이즈게키다 막 이런 거. 저한테 가끔 쓰시잖아요. 네, 그런 게 누구에게도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못할 건데 그리고 테니스의 왕자는 제가 초등학생 때 테니스를 실제로 배웠어요. 테니스의 왕자에 이게 만화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술들이 나오거든요. 그거 막 테니스로 공 치면 공룡도 멸종되는 그런 애니메 아닌가요? 거의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. 나중에는 드래곤볼이 되는데 그 초반에는 그래도 약간 현실적인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어린 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스텝 같은 거나 근데 그거를 좀 실용적이다. 근데 스텝이 그게 실제로 있는 스텝인지는 모르겠어요. 네. 근데 그런 스텝을 제가 테니스를 배우면서 써먹으셨나요? 써먹는 거죠. 밟는 거죠. 계속 그 스텝을 착 주인공처럼. 그러면은 나는 테니스의 왕자야. 테니스의 왕자를 보는 사람은 딱 알아보겠네요. 저 친구 좀 봤는데? 테니스의 왕자의 또 유행어가 마다마다다네거든요. 그게 뭐예요? 뭐 아직 멀었군 이런 거예요. 마다마다다네. 네, 그 천재가 주인공인데 역시나 그 천재 얘가 뭐 이기고 나거나 그럴 때 이제 마다마다다네 하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테니스 칠 때 가지게 됐다. 좋은데? 저희 또래에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어 배운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저는 이게 얕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제 친구 중에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일본 드라마 영화를 엄청 좋아하던 친구가 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성인이 돼서 그 일본어 자격 시험 있잖아요. 그거 1등급을 맞았어요. 그냥 조금 더 공부하고. 그래서 어렸을 때 언어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 그 세계에 들어가 보는 걸 텐데 애니메이션처럼 좋은 입문이 없죠. 나만하네. 그 애니메이션에는 전투가 많잖아요. 그래서 전투 용어를 좀 많이 아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아까 데스노트 이야기 하셨는데 데스노트는 저도 엄청 좋아했어요. 아까 비디오방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제가 좀 크고 난 이후에는 아빠가 비디오를 빌려다 주시는 게 아니고 그때는 또 이제 비디오가 없어지고 DVD를 볼 때였거든요. 제가 가서 DVD를 빌려다 보고는 했어요. 근데 그 비디오방에 만화도 같이 대여를 해주다 보니까 조금씩 만화에 눈이 가게 된 거죠. 그래서 제가 그때 빠졌던 게 데스노트랑 강철의 연금술사. 네, 강철의 연금술사가 그 당시에 최종화가 나오기 전이었고 데스노트도 계속 나올 때였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매번 새로운 신간을 기다리며 대여를 하고 봤던 기억이 나고 데스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에 그 사신으로 나오는 류크를 정말 좋아했어요. 류크 그 사과 먹는 그걸 왠지는 모르겠는데 좋아했어요. 제가 좀 류크상을 좋아했나 봐요. 그 어린 나이에. 근데 저는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는 어떤 게 너무 좋아도 막 인터넷으로 더 찾아보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저 혼자 좀 많이 만끽하는 타입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인터넷이랑 좀 거리가 멀게 지냈거든요. 컴퓨터를 잘 안 했어요.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. 그 만화방하고 그 비디오방은 저도 진짜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. 만화방 같은 경우는 제가 가던 곳은 한 권에 300원인데 저도 그랬습니다. 7권을 빌리면 1,500원 해줬어요. 너무 싼데? 그래서 무조건 7권 빌렸어요. 비디오방은 누나랑 자주 갔는데 비디오방에는 마일리지 제도 같은 게 있었거든요. 포인트? 그래서 포인트를 엄청 쌓았어요. 둘이. 신짱구 이런 거 다 빌려봤거든요. 짱구 극장판 나오면은 다 보고. 네. 근데 갑자기 문을 닫는 거예요. 네, 마일리지. 그러니까 마일리지 안 썼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인터넷 카페에서 정보를 많이 얻었던 것 같거든요. 네이버 카페가 처음에 유행하다가 그 다음에 다음 카페로 좀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카페를 통해서 또 덕질을 하게 됐던 게 농구하고 락
락. 같아요. 네. 음악. 농구는 그 슬램덩크로 인해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카페가 있었어요. 예전에 한번 강수팟에서도 얘기한 적 네네네.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NBA의 유명 농구 선수 앨런 아이버슨이 한 이야기거든요. 앨런 아이버슨이 또 개인기가 화려한 선수거든요. 그래서 항상 앨런 아이버슨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앨런 아이버슨 저지도 사고 그렇게 전북 도청 농구 코트로 가가지고 형들이랑 농구를 했어요. 형들이라면 몇 살? 거의 뭐 20, 30대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그러니까 제가 뭐 실력으로는 안 되지만 뭐 그분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. 하지만 심장이 있으니까. 그렇죠. 심장으로 하는 거니까. 농구는 심장으로 하는 거니까. 그리고 중국에 있을 때도 그 공부는 안 하고 계속 농구만 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그 강단이 농구에 대해 뛰고 있던 심장이 남아있는 것 같은 게 저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농구 코트에서 농구하는 친구들을 보면 강단이 딱 발걸음을 멈추고 저기서 저 친구가 좀 잘하네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. 생각에 잠기더라고요. 그 기본기 훈련을 열심히 했거든요.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에서 팀에서도 잠깐 뛰기도 했고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쯤 제대로 된 덕질을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나의 첫 연예인이 있어요. 그분이 바로 조니 뎁입니다. 캐리비안의 해적 시절인가요? 네. 제가 조니 뎁을 정말 좋아했어요. 처음 그와 사랑에 빠졌던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설 아니면 추석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명절이 되면 명절 특선 이러면서 외화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. 그때 우연히 TV에서 캐리비안의 해적 1 첫 번째 편을 방영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. 근데 그 영화가 자막이 있는 영화가 아니었고 더빙판이었어요. 제가 그 영화에 너무 푹 빠진 거예요, 그때. 특히 그 조니 뎁이 너무 멋있었어요, 거기서. 그냥 그 조니 뎁의 캐릭터가 멋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기로는 내가 조니 뎁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조니 뎁을 연기한 성우를 좋아했던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. 캐릭터상 조니 뎁이 엄청 능청스럽고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눈빛을 반짝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 매사 헐렁헐렁하게 살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그 역할이 제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는 컴퓨터를 정말 안 했고 맨날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공 차던 아이였거든요.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까 집에 컴퓨터가 생기고 컴퓨터를 좀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때 제가 한창 했던 게 조니 뎁에 대해 검색했던 거죠. 제가 그때 어떤 것들을 검색했냐면 당시에 TV에서 제가 봤던 게 세계에 어떤 사람이라도 7다리만 건너면 알 수 있다. 서로를 알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TV에서 봤어요. 그래서 어떻게 7다리를 건너면 내가 조니 뎁을 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이제 막 적어보는 거예요. 검색해보고. 그런 것도 했었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거든요. 뭐 흑인, 백인 뭐 이런 거, 인종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. 왜냐면 제가 살던 제주도에는 외국인이 진짜 없었고 제가 봤던 유일한 외국인이 원어민 선생님이었거든요. 길 가다가 외국인을 볼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조니 뎁이 혼혈이라는 거예요. 혼혈? 혼혈이 뭐지? 하면서 이렇게 막 검색하다 보니까 조니 뎁의 족보를 보게 됐어요.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가짜겠죠. 근데 뭐 조니 뎁의 아버지는 어떤 지역의 어떤 인종이고 그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어떤 인종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원주민의 피가 섞여 있고 막 이런 어떤 족보였어요. 그냥 저처럼 비슷하게 조니 뎁을 덕질하시는 분이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서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나중에 저희 언니랑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요. 제가 당시에 조니 뎁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나 나중에 미국에 가가지고 조니 뎁의 하녀로 일하고 싶다고 그거는 했었대요. 큰일 날 생각이네.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릇된 생각인데 저는 어떻게든 그 조니 뎁과 얽히고 싶었던 거예요. 근데 어리잖아요.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조니 뎁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저 사람은 부자니까 집이 클 테고 거기서 내가 일할 수는 없을까?
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제 인생 첫 연예인. 조니뎁 말고는 또 없어요? 제가 그 시기에 연예인의 눈을 떴던 것 같아요. 조금씩. 그러면서 또 다음에 덕질을 했던 게 김종국 씨인데요. 네. 근데 김종국 씨는 제가 조니뎁과 다르게 어떻게 빠지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때 제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.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저희 언니도 등교 준비를 하고 아빠도 출근 준비를 하는 그런 북적북적한 아침 풍경이 항상 있었는데요. 그때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TV는 바보 상자라고 그때 좀 대국민 운동 같은 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집들이 갑자기 TV를 이제 없애자 거실에서 TV를 없애자 막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보고 오셔서 TV를 그때 어디로 숨겼어요. TV 없이 지내는 한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원래는 뭐 뉴스나 아침 방송을 틀어놓는데 그 시기에는 노래를 틀어놨어요. 근데 그때가 딱 마침 소리바다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노래를 막 듣기 시작하던 시기였거든요.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김종국의 한 남자 그리고 사랑스러워 그 노래에 엄청 꽂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노래만 아침에 튼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언니가 엄청 싫어했죠. 왜 그 노래만 듣냐고. 근데 제가 이상하게 그 두 노래에 너무 꽂히면서 김종국을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막 무대 영상 찾아보고 맨날 그 노래를 부르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. 목소리가 좋았나 보네요.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그 엑스맨 SBS에서 예능 방송이 한창 방영될 때인데 그 윤은혜 씨와 김종국 씨가 러브라인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당연하지 게임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해도 당연하지 이렇게 넘겨야 되는 그 게임에서 이제 상대방이 김종국한테 너 윤은혜 안 좋아하지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김종국이 윤은혜의 귀를 딱 막으면서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이 아주 장안의 화제였는데 제가 엑스맨을 좋아해서 그 장면을 보고 빠졌나? 좀 스며들었나? 내 제가 마음에? 그 중학생 때 중국에 갔잖아요. 근데 그 러브라인이 중국에서도 너무 유명하더라고요. 중국에도 그때 한국 예능 그 연애편지나 엑스맨 이런 게 TV를 틀면 나왔어요.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다른 연예인들의 러브라인은 조금 싱겁다고 생각을 했는데 왠지 이것만큼은 진짜인 것 같은? 저 또 음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락 이야기하다 말았네요. 네, 중고등학생 때 음악을 많이 들었거든요, 진짜. 또 유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할 게 없을 때 뭐 하냐 하면은 그 당시에 또 MP3 붐이 있기도 했고 아이팟이나 아이리버나 이런 거 엄청 사용 많이 했거든요. 저는 벅스를 주로 썼었는데 벅스로 많이 들었던 이제 밴드들이 오아시스나 위저, 플라시보, 트래비스, 스타세일러 안 그러면 뭐 한국 밴드는 뭐 이한철, 불독맨션, 뭐 브로콜리 너마저 막 이런 밴드들. 근데 이 밴드들의 공통점이 그 락 페스티벌에 나온 밴드들이거든요. 제가 그 중고등학생 때 한국에서 하는 펜타포트랑 지산밸리 락 페스티벌에 갔어요. 3일차를 항상 끊어가지고. 3일차라는 건 3일 다 가는 네, 거예요? 3일 다 가서 캠핑하고 텐트도 그때 혼자 막 쳐가지고 친구랑 같이 간 적도 있는데 대부분 혼자 갔어요. 그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저도 갑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. 근데 그 락 페스티벌의 문화 중에 하나가 라인업이 워낙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뭐 1차 라인업이 언제 나오나 1차 라인업에 뭐 누가 나왔다 이런 게 너무 중요한 이슈고 그리고 한국 락 페스티벌의 라인업은 또 일본 락 페스티벌 라인업에 영향을 받거든요. 왜냐면은 이제 해외 아티스트들이 일본에 들렀다가 한국에 오거나 한국에 들렀다가 일본에 가거나 이렇게 스케줄을 잡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후지 록 페스티벌에 또 라인업이 뭐가 나오냐예요. 아, 이게 좀 예고편 같은 거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면 이제 후지 록 페스티벌 라인업도 계속 이제 트래킹을 하는 거죠. 오, 바빠. 너무 바빠. 그래서 뭐가 나왔다 하면은 올해 대박이다 이런 이야기 막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밴드들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고 오아시스가 라인업으로 뜨니까 사람들이 막 미쳤다 막 너무 좋다 막 이러니까 오아시스가 누구지 하고 찾아보면서 이제 혼자 가사도 외우고 왜냐면 가면은 떼창을 해야 돼요. 근데 나 혼자 모를 순 없잖아요. 영어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.
Today is gonna be the day 이렇게 그 당시에 영어를 못했으니까 근데 그 가사를 다 외워서 가서 이제 뭐 Don't Look Back in Anger 이런 노래들 무조건 떼창해야 되는 노래들 다 공부해서 가서 하고 그 락 페스티벌의 문화를 그냥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워낙 소심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어린이였는데 어린이는 아니지 사실 청소년이었는데 락 페스티벌에 가면은 막 다들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막 슬램을 한다든지 슬램이 뭐예요? 막 부딪히는 거예요 몸을. 서로? 네. 안 그러면 뭐 기차 놀이를 한다든지 막 이런 문화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해방감을 좀 줬던 것 같고. 근데 그 당시 나이가 중학생 때니까 그런 락 페스티벌에 혼자 가면 좀 어린 축에 속했을 것 같은데. 완전히 어렸죠. 완전히 그쵸. 어렸죠.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. 뭐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진 않았는데.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밤늦게까지 계속 하거든요. 공연을.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도 뭔가 또 작은 공연장에서 DJ 셋을 한다든지 제가 뭐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거기 뭐 푸드코트 이런 데서 밥 사 먹고 뭐 이런 게 저에게는 진짜 좀 독립성을 길러주게 한 또 경험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. 이런 덕질을 한다는 게 그 수준이나 분야를 막론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좋아할 걸 선택하고 파고들어보고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는 조금 차치하고 어찌 보면 쓸모없을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탐닉하는 과정이잖아요. 근데 그런 과정이 저는 어릴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덕질을 잘하는 기질을 타고난 친구들을 항상 부러워했어요. 근데 그 강단이 중학교 때까지도 인형놀이를 했다 했잖아요. 밤에는 침대에서 인형놀이를 하다가 낮에는 농구공 좀 튀기고 이렇게 노래 찾아 듣고 락 페스티벌에서 노래 그 떼창하는 그 어린 시절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. 혼자 잘 놀았어요. 네. 네. 좀 샤웃아웃을 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그 델리키트라고 음악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. 근데 그분이 이달의 국내 앨범, 이달의 해외 앨범 이런 칼럼을 실는 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.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이 이 앨범이 좋다 하면 들어봤어요. 믿고 듣는. 네. 근데 아직도 활동을 하시더라고요. 저는 중학교 때부터는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쭉 적어봤을 때 덕질했던 대상을 쭉 적어봤을 때 딱 두 분류로 나뉘더라고요. 하나가 드라마를 보고 좋아하게 된 배우,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라디오를 듣다가 좋아하게 된 DJ 이렇게 나뉘었는데 일단 처음으로 중2 때 드라마 히트라는 걸 보게 됐어요. 아주 흥행한 작품은 아니에요. 히트작은 아니구나. 네, 히트작은 아닌 히트인데 주연 배우가 하정우랑 고현정. 배우는 좀 짱짱했죠.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하정우가 아니에요. 좀 신인에 가까운 하정우 배우였고 배경이 제 기억에는 하정우가 경찰대 출신의 경찰이고 고현정은 바닥부터 올라온 형사 이런 캐릭터였고 둘이 연쇄살인범을 잡으러 다니는 하지만 결국에 러브라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느낌의 드라마였어요. 제가 그때 한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할 때였는데 그 캐릭터상 하정우를 너무 좋아했어요. 근데 이게 제 취향인가 싶은 게 그 하정우가 연기한 배역도 좀 능청스럽고 뻔뻔하지만 능력이 좋은 그런 캐릭터였거든요. 근데 제가 그게 너무 멋있어서 나는 경찰대에 가야겠다. 제가 당시에 공부를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 경찰대 가야겠다. 꿈이 경찰이었어요. 그때는 제가. 아이고, 그래서 뭐 학교에서 장래희망 적으라고 하면 당당하게 경찰 적고 어디 대학 가고 싶냐고 하면 전 경찰대 가고 싶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정도로 좋아했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런 팬카페 활동 같은 것도 해봤던 것 같아요. 당시에 막 이런 영상들도 있었어요. 그 하정우 씨가 당시 소속되어 있던 소속사에서 뭐 새해나 명절이 되면은 소속 배우들한테 이렇게 카메라 들이밀고 인사해주세요 이런 영상들이 막 올라오면 막 그런 거에 댓글 달고 뭐 그렇게 활동을 조금 했었고 하정우 배우는 그 이후로도 좀 좋아했는데 마치 내가 좋아했던 인디밴드가 유명해지면 좀 식는 것처럼 그 이후에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조금 마음이 자연스럽게 식게 됐던. 그리고 또
중3 때는 제가 라디오를 좀 많이 들었어요. 왜냐면 공부하다 보면 TV를 못 보잖아요. 근데 저희 엄마가 라디오를 워낙 지금도 많이 들으시는데 그때 당시에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대용품으로 제가 라디오를 선택하게 됐어요.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라디오 틀어놓고 뭐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우연히 중3 때 타블로가 진행하는 꿈꾸는 라디오를 듣게 된 거죠. 블루노트. 네, 블루노트가 나오는 그 블루노트가 제 기억에 이제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원래는 라디오의 오프닝 멘트나 이런 거를 라디오 작가분들이 써주시잖아요. 근데 꿈꾸라는 타블로가 직접 오프닝 멘트를 쓰고 그걸 블루노트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막 책도 엮었던 것 같고 맞아요. 캘리그라피로 사람들이 그걸 많이 쓰기도 했고 그런 또 문화가 있었죠. 그 꿈꾸라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딱 2시간 하는 방송이었는데요. 제가 어느 정도로 꿈꾸라를 좋아했냐면 딱 밤 10시가 되면 제가 라디오를 그때 mp3로 들었거든요. 그 mp3에 이어폰 꽂으면 이어폰이 안테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방송이 잡히는 거죠. 이어폰이요? 네, 이어폰이 원래 안테나 역할을 해줘요. mp3에서. 그래서 이어폰 위치가 중요해요. 안 그러면 지지직거리기 때문에. 항상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10시가 되면 라디오에서 시계 가는 소리 있잖아요. 띠, 띠, 띠 할 때 딱 녹음 버튼을 눌러요. 2시간 동안 라디오를 들으면서 풀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게 2시간짜리 녹음을 하면 다음 날에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하잖아요. 공부를 할 때 그 라디오 방송을 계속 반복 재생하는 거예요. 그럼 거의 한 4번은 더 듣거든요. 4번 더 듣고 다음날 또 10시가 되면 띠, 띠, 띠 하고 또 녹음하고. 학교에 가면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듣기 방송을 듣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라디오를 좋아했던 건 마치 아까 델리키트 분이 강단에게 좋은 음악을 알려준 것처럼 어렸던 저에게 좋은 음악을 알려주는 건 다 라디오였어요. 라디오에서 나온 음악이 너무 좋다 이러면 검색해보고 그 아티스트의 다른 노래를 찾아 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노래를 탐구해 갔는데 그 다시 듣기에서는 노래가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스스로 녹음을 해가지고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또 다시 또 듣기도 하고 그렇게 아카이빙을 하기도 했었죠. 그리고 문자도 진짜 많이 보냈어요. 꿈꾸라에. 그리고 그 보이는 방송 할 때는 독서실에 컴퓨터 쓸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거든요. 노트북 같은 걸 그 당시에는 들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독서실에서 제공하는 컴퓨터가 한 3-4대 이렇게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꿈꾸는 라디오 보이는 방송 보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엄청 좋아했어요. 오디오 콘텐츠가 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계속 듣다 보면 이 사람과 좀 친구가 되는 것 같은 기분? 맞아요. 저는 당시에 타블로를 앞서 제가 좋아했던 뭐 하정우 씨나 조니 뎁처럼 이런 이성의 대상으로 좋아했던 것 같지 않아요. 좀 친구라고 생각했어요. 방송을 들을수록 우정을 쌓는 느낌이었지 덕질하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타블로가 맨날 방송에서 너무 외롭다, 연애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어느 날 타블로가 강혜정 씨랑 열애설이 난 거예요. 제가 그때 그 열애설을 기사로 안 보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활동하던 어떤 카페 같은 타블로 씨와 관련된 카페였겠죠? 그런 데서 먼저 보게 됐어요. 근데 제가 그 타임라인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보고 싶어서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하다가 내 기억이 맞나?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타블로가 강혜정과의 열애설을 인정하는 그 기사였어요. 근데 그때는 지금은 뭐 열애설 인정 같은 걸 하면 인스타그램에 올리잖아요. 근데 그땐 다 미니홈피에 올렸거든요. 그래서 기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. 너무 웃겼어요. 타블로는 5일 오후 자신의 미니홈피에 열애를 인정하는 의미의 yes라는 글을 남겼다. 또 미니홈피 첫 화면에 저도 행복할 권리 있죠? 라는 글을 남겨 강혜정과 행복한 열애 중임을 시인했다.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. 기가 막히네요. 네, 이게 딱 제가 고1 되기 전 열애설 났을 때. 근데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너무 배신감을 느꼈어요. 근데
이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연애를 한다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뭔가 내 친한 친구가 너무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싹 입 닫고 비밀로 한 느낌? 그 열애설이 나고 난 다음에 한 3, 4개월 후에 꿈꾸라 DJ에서 하차하셨더라고요. 제가 아하. 나중에 검색해보니까. 근데 저는 이 열애설이 터진 다음 날부터 꿈꾸야를 듣지 않았습니다. 아이고 참. 네. 그리고 마지막 방송한다고 하니까 의리로 한번 듣긴 했는데 그 뭐 너무 배신감이 당시에는 좀 아하, 심했어요. 그랬구나. 네. 제가 너무 그 타블로를 좋아해서 에픽하이 앨범도 많이 찾아 듣고 막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걸 아니까 친구들이 제 생일 선물로 돈 모아서 앨범 사주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좀 그때 배신감이 좀 컸죠. 네. 그러니까 문자라도 하나 주지. 그러니까 좀 알려주지. 완전.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열애설이 터진 날 10시에 꿈꾸라를 듣는데 타블로가 민망해하면서 그 시인을 하는 거예요. 또 시인한다고 하니까 뭔가 범죄 시인하는 것 같네. 좀 그래요. 그게 네, 참. 그쵸. 네.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분노에 차서 방송을 껐던 기억이 납니다. 라디오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그 고등학생 때 처음 미국 갔을 때 혼자 컬투쇼를 많이 들었거든요. 이 시차가 있다 보니까 라이브로는 못 듣고 그 루돌프 하이라이트라고 그 루돌프님이 있었어요. 이 컬투쇼 하이라이트계의 큐레이터네. 네, 마이스트로. 루돌프 하이라이트의 그 당시 명성이 얼마나 컸냐면 사람들이 루돌프 하이라이트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컬투가 공식적으로 루돌프 하이라이트를 업로드 해줬어요. 뭐 월급을 받으시진 않았겠지만 약간 팀으로 합류하는 그만큼 능력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방학에 한국에 왔을 때 엄마 아빠한테 컬투쇼 보러 가고 싶다고 했어요. 왜냐하면은 컬투쇼가 라디오도 있지만 연말이나 이럴 때 공연을 하셨거든요. 컬투 두 분이. 근데 그때 크리스마스 공연을 보러 갔는데 이 컬투 공연이 며칠에 이어서 했었어요. 그때는 며칠인지 한 일주일인가? 근데 저희가 5일차인가 6일차인가 갔는데 다 목이 쉬어 있는 거예요. 아이고. 그리고 그때 게스트가 또 펑크를 냈나 봐요. 그래서 원래 항상 컬투쇼에는 게스트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가는 느낌도 있거든요. 근데 게스트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두 분이 막 어떻게든 막 해내려고 하는데 사실 관객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울 네, 수밖에 없지. 특히 저는 이제 해외에서 컬투쇼에 의지했던 사람으로서 부모님까지 데리고 막 갔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. 라디오가 진짜 신기해요. 그런 게. 근데 제가 그 이후에 꿈꾸라를 떠나서 또 정착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. 난 라디오를 들어야 되니까, 공부를 해야 되니까. 근데 당시에 라디오 여러 프로그램에서 게스트로 활약하던 팀이 하나 있어요. 스위스로. 근데 그때 마침 정식으로 그 스위스로 네 분이 한 프로그램의 메인 DJ가 되셨던 거예요. 그리고 또 그 마침 그 시간대가 밤 10시에서 12시였던 거예요. 그게 스위스로의 텐텐클럽이었거든요. 제가 거기로 이제 갈아탔죠. 그 전까지는 다른 방송에 게스트로 나오는 걸 들을 때에도 별로 너무 멋있다, 재밌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했어요. 근데 그분들이 메인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듣다 보니까 제가 또 네 분에게 이제 빠진 거죠. 그때는 진짜 본격적으로 팬클럽 활동을 제가 열심히 했어요. 스위스로 팬클럽 이름이 인스위스로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스라고 줄여서 불렀던 것 같은데 그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 없고 그 싸이월드에도 카페 기능이 있었거든요.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싸이월드 카페 기능으로 만들어진 카페로 그 인스라는 공식 팬클럽이 있었어요. 뭐 거기 글도 많이 쓰고 많이 했죠 그때. 네. 그 전까지 활동했던 카페들은 그냥 취미처럼 사람들이 만든 거에 제가 탐색하는 정도로 활동을 했다면 거기는 제가 처음으로 가입한 공식 팬카페인 거예요. 그래서 그 네 분도 가끔 글 올리고 그리고 네 분이 만약 접속해 있으면 이렇게 불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좀 재미를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고 제가 고2 때 엄마랑 아빠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라 뭔가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서울에 보내주신 적이 있거든요.
저희 언니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랑 같이 2박 3일 정도 학교 캠퍼스 투어도 하고 좀 서울을 느껴봐라. 그러면 서울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냐. 좀 이런 취지로 저를 서울에 보내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스위스로의 리더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학로에서 작은 뮤지컬 공연을 한 거예요. 그걸 예매해가지고 가서 보기도 하고 서울에 갔을 때 스위스로가 나오는 락 페스티벌 같은데 예매를 해서 가서 보기도 하고. 전 또 음악하면은 힙합도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래퍼들도 좀 좋아했었는데 좀 미국에 있을 때는 이상하게 그 시카고 출신 아티스트들 카니에 웨스트나 챈스 더 래퍼나 이런 래퍼들 너무 좋아했고 그 챈스 더 래퍼가 또 넥스트 카니에 웨스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그분의 그 시그니처 모자가 3이 적혀있는 모자. 아, 그 있어요. 모자가 네. 그분 모자예요? 네. 근데 그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녔어요. 오. 대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네, 제가 좋아했을 때. 그래서 그 모자를 저도 색깔별로 사가지고. 근데 지금도 색깔별로 있지 않아요? 지금 2개 있는데 원래는 3개인가 4개 있었어요. 그리고 한국 뮤지션 중에는 제달, 빈지노, 제이클리프 이런 래퍼들 좋아해서 좀 많이 듣고 그리고 음악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 셰프들 좀 덕질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. 뭐 데이비 챙이나 지로 오노나 그리고 일본에 많은 베이커들을 보여주는 유튜버가 있거든요. 레이야 와타나베라는 아주 멋진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뭐 도심이나 시골에 있는 사워도우 베이커들을 많이 보여줘요. 근데 그분들은 빵을 다 장작으로 굽고 르방을 사용해서 천연 효모를 사용해서 굽고 굉장히 고되지만 또 철학을 가지고 빵을 구우시거든요. 그분들을 보고 항상 감명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식당을 할 때도 좀 그런 철학을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으나 문을 닫았죠. 네.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저희가 또 데이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강단이 저한테 지로 스시의 꿈이라는 다큐멘터리 알아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다큐라고 같이 보자고 해서 봤어요. 근데 너무 재밌긴 한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강단에 대해 많은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좋다는 걸까? 라는 좀 궁금증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강단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하나에 엄청 깊게 헌신하는 사람? 그게 일적으로 명예나 성과와 무관하게 뭔가 하나에 엄청 몰두해서 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한테 강단이 좀 꽂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좀 컨텐츠로 접했을 때 나도 모르게 약간 우상시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쵸.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피자집에 갔는데 너무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드시는 분이 있다 하면은 감사히 먹고 와 대박이다 이러지만 그분을 우상시하진 않잖아요. 왜냐면 그냥 집 근처에 있는 분이니까. 저도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덕질의 대상이 있는데 라디오 들으면서 좋아했던 DJ들이 있다면 또 배우가 한 축이라고 했잖아요. 하정우 말고 또 제가 엄청 좋아했던 배우가 신성록 씨예요. 신성록 씨가 유명하게 된 계기가 그 카톡계라고 막 밈이 되면서 엄청 그 유명한 드라마의 악역으로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한참 이후예요. 제가 신성록 씨를 좋아했던 한참 후. 근데 제가 좋아하게 됐던 계기가 제가 공부를 아무리 막 늦은 시간까지 해도 드라마 같은 거를 꼭 봤었어요. 근데 저는 지금도 좀 그런데 드라마를 한번 시작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도 끝까지 봐야 하는 타입이거든요. 월화 드라마를 한 채널에서 보다가 그게 끝나면 그냥 이어서 하는 걸 또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선택해서 본다기보다 그렇게 우연히 보게 됐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아빠 셋 엄마 하나라는 드라마였어요. 그 유진 있잖아요. 그 원래 가수셨다가 SES? 네. 그분이 엄마 하나로 나오고 그 엄마 하나를 좋아하는 남자 셋의 이야기예요. 근데 그 남자 셋은 친구. 그 중에 하나가 신성록 씨였어요. 근데 신성록 씨는 그 엄마 하나와 꼭 연결될 것 같은 주연은 아닌데 비중이 조금 있는 러브라인의 가망은 크지 않은 그런 캐릭터였고 확실하진 않은데 여기서도 신성록 씨가 경찰로 나왔던 것 같아요.
경찰에 뭐가 있나? 근데 제가 이 드라마로 신성록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알아봤더니 신성록 씨가 뮤지컬 씬에서는 이미 너무 유명한 배우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막 TV 드라마나 영화를 하려고 하시는 거지 뮤지컬 씬에서는 거의 뭐 유명한 작품들은 다 메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또 마침 그때 제가 중3 때였는데 그때쯤에 학교에서 무료 티켓이 나와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제주시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공연이 한여름밤의 꿈 신라의 달밤이라고 그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 작품을 그 신라를 배경으로 조금 각색해서 국악 요소를 넣어가지고 만든 뮤지컬 작품이었는데 그 괴물 보고 다리 풀렸던 것처럼 제가 그걸 보고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무료 티켓이라고 해서 간 건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. 아마 그 공연이 제가 봤던 무대 공연으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전까지 연극이나 뮤지컬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저 업계에서 너무 일하고 싶은 거예요. 나도 저런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. 그 어린 나이에. 근데 제가 뭐 배우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 막 무대 관련된 일을 하려면 공연업을 하려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막 알아보고 조명 이런 거를 해볼까? 음향 이런 걸 해볼까? 막 이런 걸 공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근데 그때 마침 신성록을 알게 되고 신성록이 안양예고를 나왔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중3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진학 고민을 할 때잖아요. 안양예고에 가고 싶다. 근데 아무에게도 말을 하진 못했어요. 뭔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꿈을 갖는다는 게 좀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내 주변에는 다 공부하는 친구들, 부모님들도 다 공부를 잘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. 이렇게 말하던 시기였는데 제가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가면은 제주도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잘 진학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이런 걸 해보고 싶어, 이런 꿈을 꾸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 게 좀 부끄럽고 저도 고민이 됐겠죠. 그래서 혼자만 간직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꽂혀서 혼자 알아보고 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그 안양예고에 진학한 친구가 있어요. 저희 동네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안양예고에 갔다는 걸 듣고 너무너무 부럽고 막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. 저희 두 사람이 지금 빼먹은 게 하나가 있는데 무한도전. 저 무한도전은 별로 덕질 안 했는데. 아 그래요? 네. 저는 무한도전은 항상 챙겨봤었고 나 좋아했다. 나 좋아했어요. 네. 한창 인기가 많았을 때는 에피소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에피소드를 엄청 평가했어요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뭐 이번 주는 웃겼네, 이번 맞아. 주는 안 웃겼네, 완전 실시간으로 별점을 막 매기고 사람들이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저도 무한도전에 거는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. 항상 그만큼 무한도전을 너무 좋아하니까 진짜 추억이 많은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제가 토토가를 실제로 갔었거든요. 클립에 보면은 제가 춤추는 것도 막 나옵니다. 그래서 무한도전 출연자인데 저도 네. 제가 아는 동생이 미국에서 아는 형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가지고 토토가에 당첨이 됐어요. 이제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 MC 같은 분이 나와서 막 설명도 해주고 막 분위기도 띄우고 하시거든요. 근데 사연을 몇 개 읽어줬는데 제 사연을 읽는 거예요. 미국에서 오는 구구절절하게 썼더라고요. 동생이 약간 감동적이게 하려고. 그래서 무대에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분이. 그래서 제가 무대에 올라서 같이 사진도 찍고 원래 사진 못 찍게 했거든요. 근데 저만 동생이랑 무대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었었고. 너무 특별한 추억이다. 네네. 그리고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무한도전 특집 중에 조금 잘 안 된 특집인데 그 무한도전 그 무한도전 찐팬들만 그 멤버별로 네. 진짜 찐팬들끼리만 모아가지고 기억나요. 네, 그 박명수 팬들, 네. 뭐 정준하 팬들 이런 식으로 그 팀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특집이 있었어요. 제 친구가 정준하 씨 찐팬으로 출연을 했던. 와. 네. 인연이 깊네요. 네네. 저도 무한도전에 인연이 있어요. 중학교 때 경찰이 되고 싶었다면 고등학교 때는 PD가 되고 싶었어요.
그러니까 조금씩 내가 컨텐츠라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할 때도 맨날 드라마 보고 막 그러니까. 근데 무한도전을 보면 그냥 재밌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김태호 PD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예능이라는 포맷에 얽혀서 맞아요, 좀 맞아요, 풀어내고 맞아요. 그런 힘이 있으셨잖아요. 근데 제가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이거는 기획이 된 짜여진 이야기지만 탄탄한 스토리를 가진 이야기는 아닌 그 균형이 저는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예능이나 다큐를 만드는 PD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했었고, 제가 국사학과를 나왔는데 수시로 대학을 갔기 때문에 교수님과 면접이 있었어요. 그 대학 진학 과정에. 근데 면접을 볼 때에도 제가 생활기록부에 다 꿈을 PD라고 적어놨으니까 왜 PD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. 저한테 교수님이. 그래서 저는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했더니 교수님이 무한도전을 모르시더라고요. 무한도전 모르기 쉽지 않아요. 아니면은 저에게 그냥 답을 끌어내기 위한 뭐 그런 장치였을 수도 있고.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신이 나가지고 무한도전은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. 제가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이런 거고요.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 그게 준비한 답변이 아니었어요. 무한도전 얘기를 제가 대학 입시 면접에서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. 근데 제가 무한도전을 정말 좋아했지만 덕질한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던 이유가 막 그렇다고 해서 그 관련한 컨텐츠를 더 찾아다니고 그러진 않았는데 절대 빼먹지 않고 봤고, 독서실에 있다가도 저녁 먹을 시간을 토요일에는 무한도전하는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. 일부러. 왜냐면 따로 밥 먹고 또 방송을 보면 좀 죄책감이 드니까 방송하는 시간에 일부러 밥을 먹고 그랬었어요. 진짜 그 당시에는 무한도전에 뭐 새로운 멤버가 생긴다? 하면은 대국민이 달려서 욕하고 막. 네. 진짜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잔인한 건데. 대통령을 그렇게 뽑아야 되는데.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서 20살까지 있었잖아요. 10대까지 쭉 제주도에 살았다 보니까 그 연예인을 직접 보는 거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. 그 무한도전을 보면은 길거리에서 촬영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을 서울로 가면 길을 가다가 무한도전 촬영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자주 했었죠. 그리고 군 전역을 하고 이제 취업 준비하고 이럴 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좀 스타트업 붐이 있었던 시기잖아요. 저희가 딱 그 직장 생활할 때가 스타트업 씬이 한국에서도 정말 뜨거웠던 때예요. 제가 엄청 좋아했던 분이 그 나발 라비칸트라고 실리콘밸리의 투자자 겸 약간 구루 같은 지혜를 나누는 그런 분이신데, 그분이 팟캐스트를 독립적으로 했어요.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 팟캐스트를 그 출퇴근길에 계속 들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,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, 어떻게 하면 뭐 자유와 독립을 뭐 지킬 수 있는가, 막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듣고 나도 막 고민을 하고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글도 제 블로그에 막 연재해서 올리고 저는 그때 그런 스타트업 문화를 덕질했던 것 같아요.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직원이지만 뭔가 CEO처럼 일하는 그런 상상?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남들과 다르게 내 철학을 지키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그 환상? 네,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서 그때 유행했던 책들이 뭐 넷플릭스 CEO가 쓴 책이나 뭐 나이키 CEO가 쓴 책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부와 유명세를 얻은 사람들이 마치 저는 약간 신처럼 모시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.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대단한 거고 넷플릭스에 규칙이 없구나 하면 그래 규칙이 없어야지 막 이렇게 믿고,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내가 너무 뭔가 신성시 여겼던 것 같다. 그때 그 나발라비칸트의 영향으로 결국에 강단이 퇴사도 한 거고. 맞아요, 그쵸? 맞아요. 저희가 일하는 방식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고, 또 강단이
그래서 그 나발 라비칸트를 형님으로 모셔가지고 나발 형님이라고 불렀었잖아요.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 있고 쌤으로 모시는 분이 좀 있는데 박홍규 쌤. 아, 홍규 쌤. 네, 홍규 쌤이나 그리고 저희가 에피소드로 다뤘던 오덕 쌤. 오덕 쌤. 네, 이오덕 선생님.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일단 글을 많이 쓴다는 거고 그리고 좀 거침없고 표현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분들의 글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시스템이 이게 정당한가 뭐 불공정이 됐든 자칫하면 당연시 받아들이는 것들이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요즘에는 저는 유튜브로 역사 공부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빠져있는 분은 그 프레딕티브 히스토리라는 채널이 있어요. 거기에 프로페서 지앙이 있는데 장 교수님? 네, 그 세계 정치 상황이나 뭔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도 다루고 제가 좋아하는 약간 애널키스트 같은 그 면모도 있어요. 무정부주의자. 애널키즘이라고 하면은 또 홍규쌤의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좀 편견이 많잖아요.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본주의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니까. 근데 저는 계속 살면서 이 시스템 안에 너무 부정부패가 많다는 거를 발견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나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면은 다양한 시각을 또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강단이 덕질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전 몰랐어요. 제가 잘하는지. 저는 좀 무조건적으로 뭔가에 푹 빠져보는 경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을 보면 멋있다고 생각해요. 좀 부럽고. 근데 강단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단은 뭔가 꽂히는 게 있으면 이게 내 인생에 뭐 어떻게 남을지 어떤 도움을 줄지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는지 이런 걸 재고 따지지 않고 그냥 계속 찾아보고 그냥 그 세계에 풍덩 빠져들더라고요. 몇 개만 더 이야기해보자면 인디 음악을 제가 좋아하듯이 또 인디 웹을 좋아해요. 그런 대형 블로그 플랫폼 말고 이런 소규모로 독립적으로 내가 돈을 내고라도 내 데이터를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엄청 좋아합니다. 그리고 온라인 글쓰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글쓰기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에 좀 환장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뭐 글쓰기 앱이나 이런 것들 제가 꿰고 있고요. 뭐 새롭게 나왔다 하면은 뭐 유료라고 해도 엄청 비싸지 않은 이상 막 사서 써보고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은.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게 또 덕질의 맛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강소팟을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강단이 왜 인디웹 좋아하고 글쓰기 소프트웨어에 환장하는지 좀 저만큼이나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그리고 저희 둘 다 좋아하는 게 또 코미디잖아요. 아, 맞네요. 코미디언 중에 저희 둘 다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또 보버넴이고. 근데 보버넴이 진짜 덕질하기 힘든 타입인 게 인스타그램이나 뭐 소셜미디어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자체를 덕질하게 돼요.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그 보버넴을 처음 좋아하게 된 게 인사이드라는 넷플릭스 쇼를 보고 좋아하게 된 건데요. 이게 한국어로는 못 나가서 만든 쇼였죠.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쇼를 보고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작품들도 찾아보고. 근데 그 쇼가 노래로 진행되는 스탠드업 코미디인데 그러다 보니까 앨범이 있어요. 그 인사이드라는. 근데 그 앨범 노래를 계속 듣고 심지어 저희가 미국 여행 갔을 때 넷플릭스가 지역마다 나라마다 볼 수 있는 쇼가 다르잖아요. 그래서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보버넴의 쇼가 미국에서는 되더라고요. 그래서 호텔방에서 넷플릭스 연결해가지고 막 그것도 보고 그 정도로 보버넴 쇼를 그 컨텐츠 자체를 덕질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점점 사람을 덕질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철학이나 맞아요. 그 사람이 만든 창작물 자체를 덕질하는 경우가 늘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사람과 창작물을 뭔가 같이 봐야 하는 건지 분리해서 봐야 하는 건지 좀 이런 고민도 있고. 저희가 오늘 저희 두 사람의 덕질의 역사를 쭉 훑어봤는데 저는 이번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느낀 게
내가 시간이 갈수록 덕질을 안 하고 있었구나. 제가 어렸을 때 막 라디오 들으면서 타블로 좋아하고 하정우 보면서 경찰대에 가고 싶다고 꿈꾸고 그랬던 것만큼 푹 빠져서 좋아했던 적이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을 다시 깨울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. 저도 그 대화 나누면서 내 취향이 계속해서 많이 바뀌었구나. 좀 이런 것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, 그리고 이 내가 좋아했던 것들의 약간 공통점이 보이기도 해서 저희가 오늘 훑어본 시간이 뭐 유치원 때부터 최근까지니까 거의 30년의 세월이잖아요. 그래서 취향이 계속 변한 것 같으면서도 그 취향이 내 안에 다 쌓여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동시에 하게 돼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마음껏 좋아해야겠다. 그냥 내 안에 앞으로도 더 계속 쌓아가고 싶다. 이 레이어들을 그런 다짐도 하게 되네요. 아주 즐거웠습니다. 강소팟은 74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.com jagunbae.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강소팟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수필 합평 모임 일상묘사 일기가 지난달 7월 말에 무사히 끝났어요. 일상묘사 모임에서 나온 몇 개의 글을 골라가지고 제가 작은배.com에 발행을 해뒀거든요. 이 글들이 하나하나 너무 좋고 완전 그 책 하나 읽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엔솔로지인 거죠. 그러니까 특정 주제 하나에 맞춘 글들을 올린 건 아닌데 이 모임이 총 6주잖아요. 첫 주에는 즉흥 글쓰기를 하고 그다음에 4편의 글을 매주 하나씩 쓴 다음 마지막 주에는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퇴고를 했어요. 그러니까 각자가 가장 자신 있는 그래서 좀 더 고쳐보고 싶은 글을 골라서 이제 한번 퇴고를 하고 피드백 받아서 또 퇴고하고 그거를 저희가 작은배.com에 발행을 한 건데요. 정말 정말 글이 좋아요. 모임을 하면서도 이분들의 글이 너무 좋으니 뭔가 다른 사람들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. 이 모임 안에서만 읽긴 너무 아깝다. 그런 생각을 자주 했는데 그래서 작은배.com에 들어가면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. 총 8편의 글이 올라가 있고 또 제가 요즘에 오늘 덕질의 역사에 대해 쭉 얘기를 했잖아요. 요즘에 또 빠져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편집 디자인이거든요. 이게 대상이 있는 덕질은 아니지만 저는 좀 이런 공부해보고 직접 해보고 이런 거에 잘 빠지는 입장에서 인디자인으로 이런저런 디자인을 해보는 걸 요즘 즐겨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글들에도 좀 옷을 입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웹사이트에서 휙휙 스크롤하면서 글을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 종이에 이렇게 활자가 적힌 걸 읽는 건 또 새로운 경험이잖아요. 다르죠. 완전히 다르죠. 그래서 이 글들도 집에서 가정용 프린터로 A4 용지에 출력해가지고 진 작은 책자로 접어볼 수 있게 제가 파일 작업을 다 해서 올려뒀어요. 제가 샘플로 모든 글들의 진을 만들어 봤는데 정말 책처럼 한 장 한 장 넘길 때 기분이 정말 달라요. 그 글을 읽는 몰입도가 달라요. 그래서 만약에 가정용 프린터가 있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출력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댓글은 만두님이 작은배 방명록에 남겨주셨는데요. 안녕하세요. 강단과 소신. 한국은 이제 월요일 아침이군요.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? 몇 년 전부터 강소팟을 나름 최애 팟캐스트라 칭하며 조용히 들어온 구독자입니다. 강단과 소신의 용기 있는 말과 행동들이 저에게도 큰 동기와 힘이 되고 있어요. 저는 두 분이 최근 소개해주신 더 베어의 배경지인 시카고에 있습니다. 작은 배가 순항해서 여기 미시간 호수까지 다다랐네요. 앞으로의 길도 계속해서 응원할게요. 오, 시카고에 살고 계시는군요. 저희가 오늘 더 베어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. 아, 그러네요. 네, 더 근데 베어 더 베어는 덕질도 에피소드를 하나를 할애했기 때문에 맞습니다. 사실 제 리스트에 있긴 했거든요. 더 베어와 세버란스. 네, 저희 두 사람이 세버란스. 너무너무 좋아하는 최근에 봤던 드라마인데 근데 만두님은 더 베어를 보셨을까요? 저 너무 궁금해요.
시카고에 사는 사람이 본 더 베어는 어떨까? 만나서 수다 떨고 싶습니다. 아무튼 만두님 그 강소팟을 또 최애 팟캐스트라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저희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다음은 여연애님이 작은배닷컴 방명록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. 인스타로 공유할까 싶었던 소식에 항로가 막혀 작은배닷컴으로 들어왔어요. 보내주신 강소팟 스티커 꾸러미는 정말 잘 받았습니다. 받자마자 남김없이 노트북에 붙여버렸습니다. 두 분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며 이 시대의 청년다움을 느끼는 마흔 아줌마예요.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컸으면 나도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교차하며 든답니다. 서로의 살갗이 덜 끈적거릴 때쯤 휙 제주로 여행 가고 싶다는 바람도 꾹 담고 있습니다. 꾸러미 감사하고요. 늘 응원해요. 멋진 청년들. 저희가 그 강소팟 스티커 꾸러미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배를 유료 후원해주시는 감사한 후원자님들께 이 스티커를 먼저 선물로 보내드렸어요. 네, 여연애님도 저희의 열렬한 후원자셔가지고 스티커를 먼저 받아보셨는데 그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인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은 덕질의 역사에 대해 푹 빠져서 이야기 나눴습니다.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